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백신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뒤처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화이자에서 R&D 예산을 투입하는 그 규모가 뭐 8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7조 원. 저는 이런 기사들의 워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뉴스를 이렇게 리바이벌 시키는 거죠. 자꾸 부활시키는 이유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 렘데시비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약효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 렘데시비르의 약물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더 독한 분석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또 코로나와 전염병과 현명한 동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계십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명하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선 영상하고 초대 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사실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봤는데 또 일부에서는 의학이 전체가 아니냐 이런 오해도 생겼는데 사실은 과학 분야도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좀 그래서 지금까지 조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단장님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코로나19에서 그 의료진의 노고가 주목을 받은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과학기술이 수십 년 동안 축적돼 왔던 연구 성과라든지 그리고 과학기술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코로나19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좀 풀어놓고 싶습니다. 예,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제 의사 대표로 오실 이재갑 교수님, 너무 의학계만 조명을 받고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과학계도 많은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역의 수단들, 특히 이제 비약물적 중재 방법이라고 하는 non pharmacologic intervention이 주된 그런 방역의 단계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학계 또는 감염병 전문가 또는 예방의학 전공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면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하는 것들을 노력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다면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 바이러스는 어떤 면역을 자극하는지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숨은 곳에서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기술을 만든 분들이 이제 과학계의 여러 선생님들 또는 여러 박사님들, 여러 교수님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 인류가 감염병을 이렇게 극복해온 과정을 보면 과학계의 역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크게 보면 과학 기술의 흐름 속에 의학도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의학이라는 분야 내에서도 지금 이재갑 교수님이 감염내과 이런 것들은 사실 20세기 이후에 막 분화되기 시작을 한 걸로 봐요. 우리가 한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잉카 제국이 인류 최초의 감염병이라고 불리는 천연두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두는 1796년이 돼서야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인과 치료법이 나와서 종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년이 거의 흘러서 1980년에 WHO가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흑사병,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병인데 1300년대 초에서부터 유럽 인구의 30에서 40%를 사망케 했어요. 그런데 이게 파스테르가 그 원인을 발견해내고 치료법을 근데 종식이 됐느냐 하면 지금도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또다시 흑사병이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스페인 독감, 그리고 뭐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우리가 계속 바이러스와 싸워온 인류의 역사인데
이 안에서 이제 과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와 이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병하는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조금은 다른 유형이다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그런 유전체 분석에 의한 사실은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과학기술계가 이제 했던 그런 성과였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진단 키트라던가 아니면 백신 치료제 같은 걸 통해서 사실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과학기술계가 가장 또 주력하고 있는 파트이고 세 번째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일단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뭐 온라인 강의라던가 아니면 그 재택근무라던가 뭐 화상회의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ICT 뭐 그런 기술에 기반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 역할은 굉장히 곳곳에 사실은 퍼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도 사실은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가잖아요. 이 과정에도 과학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이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저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미 사람 대상의 연구고요. 그 이전의 단계를 저희가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그 전임상의 조건 안에는 동물 실험에 대한 연구들이 다 낍니다. 뭐 쥐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페렛 진화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영장류까지 이런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백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맞춰놓고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제 그 동물들한테 실제로 감염시켜서 백신 맞은 이제 동물들과 백신 안 맞은 동물에서 뭐 치사율을 분석한다든지 어떤 특정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감염을 시킨 동물들한테 치료제를 투여해서 그런 병이 빨리 낫는지 안 낫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때 동물 연구들이 기초적으로 선행이 되고 거기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증명이 돼야 사람 대상의 연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임상의 단계들은 사실 의사들이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연구를 하시는 그런 기초 연구자들이 대부분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또 의사들이 사람 대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 영장류 감염 모델 이걸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증상이 그래도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장류 이제 감염 모델, 그러니까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함으로써 그 코로나19가 이제 감염이 됐을 때 혈관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염증이 며칠 정도 이제 지속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체내에 이제 감염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2, 3일 정도 됐을 때 목이나 폐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한 7일 정도 되니까 이제 활동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감지되지 않더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이런 영장류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들이 이런 어떤 약품을 개발할 때 어떤 근거 자료로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재갑 교수님이 다 하셨는 줄 알았는데 이명화 단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 얻고 있는 혜택들이 결국은 의학계와 과학계의 콜라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지금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까지 이걸 막 극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증 환자들이 또 지금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WHO가 그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대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 렘데시비르가 이게 우리가 치명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도 긴급 승인이 난 약품이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20년 전보다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컨디션이 좋다라고 지금 대선 행보를 막 하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I feel great. I feel like perfect. So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WHO는 이게 무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발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치료 지침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국내 치료 지침 등을 변경하거나 어떤 개선하거나 할 여지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WHO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렘데시비어는 워낙에 초기 연구 때부터 사망률 감소 효과는 없다는 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증 환자에서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이제 치료 기간을 단축해 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서 약이 이제 신속성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렘데시비어의 중요한 측면들이 이번에 좀 다시 좀 정리가 된 게 뭐냐면 너무 중증으로 진행한 상태. 그러니까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아니면 뭐 에크모나 이런 이제 아주 중증의 환자에서 사용을 하면 효과가 거의 없더라. 너무 진행되면 효과를 못 내고 이제 막 나빠지려는 환자, 이제 막 산소가 필요하고 폐렴 때문에 호흡곤란이 유발되는 그런 정도의 환자에 썼을 때 이제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의 약의 효과거든요. 근데 WHO에서의 분석 자체는 일단은 뭐 사망률 효과 없는 거는 이제 미국의 연구와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렘데시비어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인 것처럼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분석의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렘데시비어 미국 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가벼운 환자, 그러니까 중증이긴 하지만 이제 초기의 감염병 환자들을 분리해서 분석을 한 내용들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본 것처럼 나왔고요. WHO 같은 경우는 전체 중증 환자를 다 분석을 해서 나온 데이터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좀 쪼개서 분석을 하면 미국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WHO나 미국의 연구 결과들만 가지고는 렘데시비어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장님,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렘데시비르도 이런 상황이 됐고 약물 재창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이제 또 몇 기업들과 함께 연구하는 부분이 그 원래 췌장암 치료제인데 그 나파모스타트라고 하는 췌장암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세네갈에서 임상 3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레보비르라고 하는 B형 간염 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임상 2상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물 재창출 부분이 아니라 그 항체 치료제로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 그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상 3상이 이제 곧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치료제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백신보다는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백신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뒤처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백신을 어떻게든지 빨리 좀 이렇게 도입하려고 미리 선계약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백신 개발에 좀 뒤처지는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그 정부의 R&D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있는 보건의료 R&D 예산이 다국적 제약사가 투자하고 있는 R&D 예산, 한 개 제약사가 투자하고 있는 R&D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백신 개발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화이자에서 R&D 예산을 투입하는 그 규모가 그 2017년만 하더라도 뭐 8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018년에 그 보건의료 쪽 R&D 예산이 뭐 1.7조 원, 그러니까 2조 원이 안 됐던 거거든요. 물론 뭐 통계상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2조 내외의 규모로 우리나라는 전체 보건의료 R&D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병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2018년 이제 정부 R&D 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에도 한 3천억 원이 안 됐던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미국 NIH의 그 NIAID라고 해서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 이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6조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뭐 1대1로 딱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감염병 R&D 예산과 그 NIAID의 전체 예산을 각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가 한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 차원에서 우리가 백신 개발에 선두 국가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지금까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이미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조차도 뭐 1년에 쓰는 예산이 뭐 몇백억씩 수준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감염병하고 만성병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소가 몇백억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만은 안 되겠다. 이제 산업적인 측면들 또한 이제 감염병에 대비하는 측면들 또한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측면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일단 예산도 많이 늘렸고 인원도 좀 많이 늘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초석을 잘 닦아서 이게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거냐. 그래서 현재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이런 신종감염병이 이제 시작됐을 때 기초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치료제 연구, 백신 연구까지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임상 연구까지 아예 올인원 시스템, 기초부터 임상 연구까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사실 아까 얘기하신 미국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수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이제 뭐 좀 늘어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조를 쓰고 있는 기관과 1,000억 쓰는 기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그런 유능한 과학자들 또 유능한 또 의사들 또한 유능한 여러 보건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한다면 추후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같은 연구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중에서 아주 핫 코너로 떠오르고 있는 코너가 있는데요. 밀고 있죠, 예, 최일 평론가. 더 이슈 체크. 최영일이 질문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자, 이게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한다. 전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저층 2, 3층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13층, 14층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뭔가 환기구를 타고 뭔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제 공기 전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몇 층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날아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류나 이런 게 형성이 돼서 갑자기 큰 압력으로 확 이제 올리면요. 에어졸 얘기도 나오고 예, 에어졸 얘기도 뭐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확진자들이 여러 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류를 타고 바이러스들이 좀 더 이제 순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공조가 잘못 맞물리게 되면 사실은 그 방뿐만 아니라 그 공조가 맞물려 있는 다른 방에서도 실제 감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진 그런 감염 이제 전문가들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현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얘기 나누신 거 보면 공기에 의한 감염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과학계에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99%까지 차단하는 필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기존의 헤파 필터로는 이제 그런 것들 걸러줄 수가 없고 최근에 이제 개발된 기술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그 필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감염원이 소멸되는, 그러니까 사멸하게 되는 그런 필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서울역이라던가 여러 이제 뭐 그 대형 시설들의 이런 어떤 필터가 이제 장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필터 얘기도 나눴지만 지금 우리가 나눈 과학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 이외에도 과학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기여들을 봤는데 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학기술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부분 기여했다. 그런데 뭘 하나 꼽으라 하면 최영일 평론가는 그중에 뭘 꼽으시겠어요? 전문가시고 저는 일반인이니까 제 주머니에 그 신기술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네.
요거죠. 마스크.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고마워서 예. 방패 역할을 하니까 인터넷을 엄청나게 검색했어요. 마스크의 발명가는 누구인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것도 과학기술의 개가인 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여긴 정전기 필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들이 들어있는 이 또한 과학의 집약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써도 안 되고 빨아서 써도 안 되고 빨아서 말리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초기에 우리가 또 지침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스크를 꼽겠습니다. 예. 자, 이재갑 교수님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코로나19의 초기 상황에서 가장 돋보였던 거는 이제 진단 기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PCR 기술을 초기에 아주 빨리 세팅, 아주 뭐 이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초기에 빨리 세팅했던 게 가장 큰 의미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1차 유행을 좀 잘 겪어내게 했었던 전 진단 키트를 드리겠습니다. IT 기술이 코로나19 극복에서 많은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뭐 자가 진단 앱이라든지 자가 격리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환자들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이용자들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IT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좀 그 ICT의 어떤 역할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라는 데 이제 사실은 분리를 했었고 생활치료센터마다 모든 센터마다 그런 기능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제 원격으로 환자들의 어떤 그 체온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3월 달에 그 대구 경북에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그때 문경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그 본원에서 사실 환자들 원격으로 이제 이제 진단을 하고 또 관리해 주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IT 기술에 어떤 기반된 그런 서비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IT 기술도 많은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K 방역하면 아까 이재갑 교수님이 그 꼽으셨던 진단 키트 그게 아주 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단 키트도 사실은 백신 치료제 나오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백신이 나와서 아무도 안 걸리는 세상이 와버리면 진단받을 일이 없는데 사실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백신이 나왔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백신 맞은 사람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감염이 잘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현장에서의 기술,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PCR 수준의 아주 정확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키트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뒤쳐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뒤쳐져 있는 부분이 분자 기술, 분자 진단 기술. 이건 어떤 기술이고 이것도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좀 뒤쳐져 있는 건가요? 사실 분자 진단 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김예나리 교수님이나 이런 것도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게 다 분자 진단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이것들을 산업화시키고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고 또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에 대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들이 이미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베껴서 만드는 것까지는 언제든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들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제 1등을 해야지 먼저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선점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진단 기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은 많이 앞서갔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캐치업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부터 시작된 그런 연구력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다져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되는 측면들에 있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또 하나 우리가 과학기술하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한 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생활 침해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정보 공개 방법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임지는 기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내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카페 들어갈 때도 내 전화번호를 쓰래요. QR코드를 찍으래요. 근데 나는 내 정보를 여기에 남기는 게, 흔적을 남기는 게 기분이 찜찜해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방역, 공동체를 위해서 남기긴 했지만 이것을 지워달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인터넷 방역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많았고 대표적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역단을 꾸려서 이 흔적을 지우고 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또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방역 필요를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들은 2주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한다. 이 결정을 내렸고 이게 시행되는데 이 또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ICT 기반에서 그 기술이 사실은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지우는 기술도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것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막는 데 도움을 줬지만 또 사회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장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책임지는 기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그 과학기술계에서 최근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responsible inno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지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혁신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사생활 침해 논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을 통해 다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학기술계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단장님하고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이제 단장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명하 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즉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정보는 공유돼야 된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공유돼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헷갈리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난무하는 코로나19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초대 손님을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누구냐?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라고 합니다. 일단 과학 커뮤니케이터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쉽게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범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학이라는 학문이 더 이상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전문 용어나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이런 중간중간에서 이런 어려운 용어나 깊이 있는 내용을 쉽고 재밌게 좀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선 목적이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해서 코로나19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거 한 가지만 파악하셔도 충분히 우리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GPG기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죠? 쉬운 말을 쓰신다 그러더니 농담이고요. 제가 딱 기다렸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과학 저널리스트들이에요. 어려운 과학을 쉽게 대중 지식서로 써내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또 뜨고 있는 코너가 있어요.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외신, 국내 보도가 막 나오면서 기대감이 일었는데 이거 가짜뉴스다. 그때 판명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국내 제약사가 구충제를 가지고 지금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일상이 끝났다더라.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1,000원이면은 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많은 세균들을 한 번에 몇 초 만에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락스예요. 근데 우리가 락스를 뭐 마실 수도 없고 손으로 이렇게 바를 수도 없잖아요. 큰일 나죠. 거의 대부분 이런 맥락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뭔가 그냥 세포 배양 접시에 뭐 이런 배양 접시에 코로나19를 뭐 배양을 하거나 해서 뭐 치료 물질을 뿌려봤더니 죽었더라. 이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내고 대중들은 거지것대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마치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처럼 기사가 나오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안 좋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충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임상 1상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치료제는 임상 2상도 가기 전에 대부분 다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백신을 포함해서 많은 후보 물질들이 아직은 통과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순호 커뮤니케이터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탄력받아서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자,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예. 택배 공포증 얘기인데요.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 냉동 박스가 포장돼서 왔는데 포장지에 바이러스가 살아있더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일단 저는 이런 기사들의 워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다룰 때 뭐 생명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에 있을 땐 비리온이라고 표현을 쓰고 이름이 비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를 살아있다 죽었다가 아니라 바깥에 있을 때는 불활성화돼 있다. 감염이 됐을 때는 활성화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기사에는 좀 자극적인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살아있더라, 끄떡없더라,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그런 택배 관련된 이슈의 내용은 교수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떠나게 되면 오랜 기간은 이제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냉동이 되면 바이러스가 그 상태에서 불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감염력을 유지한 상태로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뭐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바이러스를 검체 채취해서 이런 세포 같은 데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다시 바이러스의 활동력을 가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다만 이게 냉동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동되는 과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바이러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바이러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게 뭐 일종의 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바이러스의 양이 많으면이야 뭐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농도가 극히 일부면 사실 또 오는 과정 중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소멸되는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될 수 있느냐 따지면 아주 이거는 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그게 걱정이면 그냥 손 잘 씻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박스 뜯고 손 씻고. 씻고. 예. 사실 뭐 극단적으로 박스를 이렇게 핥지 않는 이상은 감염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사실 정보라고 하는 거짓 정보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일반 바이러스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의 표면에 막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이 숙주라는 이제 세포에 감염이 돼서 이제 막 불러나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마리의 바이러스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천 수만 마리로 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복제한 다음에 얘는 결국에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야 되니까 이 숙주 세포로부터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1번, 이 숙주 세포를 터뜨리고 불어난 이 수천 마리의 바이러스들이 퍼져 나간다. 무서워. 2번, 이 숙주 세포의 세포막을 이렇게 포장한 채로 이렇게 감싸 상태로 나간다. 어떤 거 같나요? 두 개 다 징그러워요. 사실 교수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터뜨려서 나가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 숙주 세포의 세포막에 포장된 채로 보호막을 하나 씌워진 채로 나가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된 채로 나가는 바이러스를 피막형 바이러스라고 하고 코로나19가 이렇게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터뜨려서 그냥 나간 애들을 비피막형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피막형 바이러스는 이 숙주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다른 숙주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손가락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피막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외부의 물리화학적 충격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건드리면은 우리가 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또 생기네요. 왜냐하면 좋아요. 외투를 하나 입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어떻게 된 게 계절의 요인을 전혀 타지 않고 이 외투 하나 더 입었을 뿐인데 이렇게 계속 그냥 창궐할 수가 있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외투를 입으면 더 강해진 게 아니고 이 외투 때문에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외부에 노출되면은 쉽게 파괴가 돼요. 자외선이라던가 뭐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결국 이 코로나19는 살아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외부에 노출돼 버리면은 얘는 죽어버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이런 밀접 접촉차를 통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외부 온도, 기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뭐 지하철을 1호선에서 2호선 갈아탈 때 뭐 주변의 온도라든가 그런 기온이 변해도 우리는 갈아타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도 이 피막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져야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겨울철이 되면은 감염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호흡기 세포에 감염이 될 때 우리 호흡기는 당연히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점액이란 걸 계속 분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나 가을이 되면은 점점 건조해지고 맞아요. 점액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당연히 이 손가락들이 호흡기 세포에 문을 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겨울철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져서 감염이 많이 된다는 게 아니라 건조해져서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묘하게 이야기에 빠져드는데 이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기분이 좀 얹잖아요. 특히 약간 이게 어두워서 좀 더 공감을 섬찟하네요. 자, 그럼 감염의 중요한 역할은 이 외부막 어떻게 하면 터트려서 우리가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면 이거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러면서 또 복제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간의 접촉이 멀어지면 접촉 횟수를 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충분히 쓰고 또 손위생을 통해서 내 손에 묻는 바이러스까지 다 털어내는 상황을 잘 유지를 하고 잘 살다가 백신이 나오면 백신을 맞고 또한 그러면서 안전하게 사는 법들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사실 이 피막에 감염에 중요한 이 손가락 하는 애들이 우리 비누로 손을 씻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피막이 비누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누로 손을 잘 씻자라는 그 맥락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정보로 집단 감염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동양인 혐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하다 세계적으로 최소 800여 명의 목숨을 잃고 인포데믹은 사실 평상시보다는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공포감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이 공포감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포데믹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까지 유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실 이 인포데믹을 제2의 팬데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 나눴지만 재난과 이런 허위 정보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 없이 쉽게 뱉은 말 자체가 사실은 많은 대중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 특히 한국에서 이런 기사를 쓸 때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 굉장히 기사들이 좀 해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과학 기사를 쓸 때도
그거를 보는 대중들은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은 이 연구는 어디에서 되었는지, 이 논문 제목은 뭔지, 만약에 해외 기사를 가지고 왔으면 그 해외 기사의 그 출처, 사이트 이런 거 뭔지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차단돼 버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사들 보면 좀 자극적이고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계속 악성적으로 대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만 저희가 좀 그 피해자가 없고 좀 빠르게 또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초기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초기부터 많이 있었는데 몇 개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식도를 타고 가서 위산에 녹아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바다가 10억 년 더럽혀져도 바이러스 없이 청정한 건 3%의 소금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도도 1%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듣기만 해도 약간 좀 고기가 갸우뚱해주는 황당한 가짜 정보들인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 방법 없어요?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응용을 했다가 소금물을 가지고 말이죠. 분무기로 입에다가 뿌렸던 교회가 있죠. 분무기로 감염이 돼서 교인 대부분이 확진이 된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맞습니다. 그 소금물이 바이러스 죽인다. 이 거짓 정보였죠. 그렇죠. 지금 현행법으로도 이런 가짜 정보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보면 자, 공포성, 불안감 이런 것들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에 지금 최대 징역 1년 또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의 이 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런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중에 일부도 가짜뉴스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제 발생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한번 기사가 죽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좀 기사가 죽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다른 기자가 연락해서 그거는 맞느냐고 다시 물어봐서 그러니까 자꾸 가짜 뉴스를 이렇게 리바이벌 시키는 거죠. 자꾸 부활시키는 이게 거예요. 바이러스네요. 그렇죠. 완전히 바이러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제가 기자한테 제발 이제 죽은 기사는 더 이상 살리지 말라고 팩트 체크, 죽은 팩트 체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제 부탁할 때 전화 끊어버리는 적도 가끔 있었거든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발 가짜 뉴스를 부활시키는 일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사 기자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죽은 가짜 뉴스 다시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분께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뭐 기사든 사진이든 한 주간 동안 인상 깊었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좀 소개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부터 시작해볼까요? 보시면은요, 이게 합성 사진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맨 복장을 하고 딱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이제 걸어 나오는 장면인데 우리가 아는 그 클라크 기자가 이게 타이를 풀죠. 그리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 이제 S자가 나오면서 근육 빵빵 슈퍼맨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미국의 실제 기사예요. 이거 가짜 기사가 아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완치된 걸 가지고 이벤트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슈퍼맨 마크가 있는 티셔츠를 안에 입고 거기다 이제 양복 수트를 입고 딱 국민들 앞에 나서면서 아마 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쫙 젖히고 S자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고 또 다른 합성 사진에 보면 T자가 있어요. 트럼프의 T자. 나 트럼프야.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슈퍼맨 트럼프. 세상에 이게 전 가장 코믹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좀 미국 대통령이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말려주세요. 제가요? 최 교수님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미국 유학파이시잖아요. 말려주세요 좀. 제가 영어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이선호 커뮤니케이터는 뭘 가져오셨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 전 세계인이 이제 코로나19 감염된 분이 이제 4천만 명이 돌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4천만 명 중에서 이제 1,000만 명은 그 한 달 사이에 감염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1단계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공포감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시스템적으로 이제 국민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손쉽게 잘하는 국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지켜서 잘 극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어떤 소식 가져오셨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집단 면역의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부 이제 뭐 감염병 전문가들과 보건학자들이 뭐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 그래서 일단은 고위험군, 60대 이상의 고위험군들만 집중 보호하고 60대 미만의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률도 낮으니까 그냥 일상생활하고 뭐 좀 감염도 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발표가 났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된 게 백악관에서 이 발표를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정통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완전 발칵 뒤집히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존 스노우 서한이라는 그런 이제 글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런 그 베링턴 선언 자체는 비과학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스웨덴의 집단 면역을 따라가는 게 어떻겠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그냥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포기하고 좀 그냥 걸리는 것도 용이하자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사망자 숫자도 적고 그나마 우리가 좀 잘 버티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전체적인 그런 유행의 상황들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고위험들의 감염을 줄였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어쩌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손실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역에 관한 논란이 이제 좀 접을 때가 된 것 같고 좀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취약한 계층들을 잘 보호하면서 또한 경제적인 상황들도 잘 지켜가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잘해왔던 그런 우리나라의 방역과 경제의 모습들을 계속 백신이 나올 때까지 지켜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집단 면역은 백신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기사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참신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 과학기술계를 더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틀린 내용의 기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시청자분들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